1809년 5월 어느 날 다뉴브강 위에 세워진 임시 부교 하나가 오스트리아군이 흘려보낸 무거운 바지선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 강 건너편에 고립된 프랑스군 2만 4천 명은 11만에 달하는 오스트리아 본대와 마주하게 되었죠. 10년 넘게 유럽 전역을 휩쓸며 단 한 번도 결정적 패배를 당한 적 없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후퇴 명령이 떨어졌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최고의 원수 중 한 명이었던 장란은 두 다리가 날아간 채 들것에 실려 나갔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천재로 불리던 인물이 처음으로 명백한 패배를 맛본 순간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나는 내 심장의 일부를 잃었다라고 말한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적인 전투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오스트리아는 그날 이후 4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왔죠. 군대를 재편하고 프랑스식 군단 체계를 모방하며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황제의 동생 카를 대공이 개혁을 주도했고 그는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오스트리아군을 변화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1809년 나폴레옹이 스페인에서 게릴라전에 발목 잡힌 틈을 타 마침내 반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적처럼 보이던 제국도 과신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패배에서 배운 군대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오늘은 나폴레옹이 처음으로 결정적 패배를 맛본 1809년 아스페른 에슬링 전투와 그 전투로 이어진 4일간의 격렬한 전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09년 초 유럽의 정세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는 대륙 최강국이었지만 전년도에 시작한 스페인 침공은 예상과 달리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스페인 민중들의 게릴라 저항은 프랑스군을 소모시켰고 나폴레옹의 최정예 병력과 유능한 지휘관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오스트리아가 놓칠 리 없었죠. 빈의 황실 궁전에서는 전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1805년 아우스터리츠에서 당한 치욕을 씻어내기 위한 준비였죠. 카를 대공은 37세의 나이로 이미 15년간 최고 지휘관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보다 2살 어렸지만 전략적 사고와 군사 개혁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죠. 그가 주도한 개혁은 오스트리아군을 근본부터 바꿔놓았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의 변화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과거의 경직된 선형 전술에서 벗어나 프랑스식 군단 체계를 받아들였고 새로운 보병 전술을 도입했죠. 특히 밀집대대 대형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급하게 훈련된 징집병들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잡한 대형 변환 없이도 기병을 막아낼 수 있었고 방향 전환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었죠. 당시 유럽 전장에서 보병이 싸우는 방식은 현대인의 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 병사들은 어깨를 맞대고 빽빽하게 모여 서서 적의 총알바지가 되어야 했을까요?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지휘와 통제 때문이었습니다. 무전기가 없던 시대에 지휘관의 명령은 외침이나 북소리, 나팔 소리로 전달되었는데 연기와 소음으로 가득한 전장에서 흩어진 병사들에게 명령을 전달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죠. 둘째는 화력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활강식 머스킷은 80야든 이상 떨어지면 명중률이 형편없었죠. 개인의 정확한 조준보다는 수십 수백 명이 한꺼번에 쏘는 일제 사격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총알의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도 컸죠. 셋째는 사기의 문제였습니다. 병사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훨씬 용감해졌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진하거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넷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병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산계에 있는 보병은 돌격하는 기병에게 손쉬운 먹잇감이었죠. 살아남으려면 서로 붙어서 총검의 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말들은 본능적으로 뾰족한 무기가 가득한 견고한 벽을 향해 돌진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프랑스군 보병의 기본 단위는 대대였습니다. 이론상 840명이지만 실제로는 500명에서 600명 정도였죠. 이들은 6개 중대로 나뉘었는데 가운데 4개는 일반 퓨질리어 중대였고 양측면에 특수 중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의 척탄병 중대는 가장 크고 강한 병사들로 구성되었고 종종 분리되어 정예 부대로 활용되었죠. 왼쪽 측면의 경보병 중대는 대대 앞에서 산계하여 엄폐물을 이용해 적을 괴롭히고 적의 전초병을 견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전장에서 대대가 취할 수 있는 기본 대형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직선 대형으로 모든 중대가 옆으로 나란히 서서 3열 횡대를 이루는 방식이었죠. 이 대형은 최대한 많은 병사가 동시에 총을 쏠 수 있게 해주었고 적의 포탄이 종대로 관통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병의 측면 공격에 취약했고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는 대형을 유지하기 어려웠죠. 둘째는 종대 대형이었습니다. 대대가 세로로 깊게 늘어선 형태였는데 이동과 기동이 빠르고 유연했죠. 복잡한 지형에서도 대형을 유지하기 쉬웠고 기병에 대한 방어를 위해 빠르게 밀집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적의 포격에 취약했다는 점이었죠. 포탄 하나가 여러 열을 관통할 수 있었고 실제로 총을 쏠 수 있는 병사 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적과 접촉하기 전에 횡대로 전환해야 했지만 적의 공격을 받으며 이런 복잡한 기동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았죠. 일부 지휘관들은 종대의 운동 에너지를 믿고 그대로 돌격하기도 했습니다. 경험 없는 적에게는 효과가 있었지만 영국군 같은 잘 훈련된 부대와 마주치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셋째는 방진 대형이었습니다. 기병이 위협할 때 대대는 사각형 모양으로 밀집해 사방을 총검으로 둘러쌌죠. 이 대형은 기병이 돌파할 수 없었지만 포격에 극도로 취약했고 움직임이 매우 느렸습니다. 1809년에 오스트리아군이 도입한 밀집 대대 대형은 이런 기존 대형들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조밀하게 뭉친 종대 형태였는데 화력은 제한적이었고 포격에도 취약했지만 복잡한 훈련 없이도 빠르게 기병을 막아낼 수 있었죠. 급조된 징집병들에게는 이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의 전쟁 준비 소식을 스파이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809년 2월 24일 그는 서둘러 스페인을 떠나 파리로 돌아왔죠. 독일에 주둔한 베르티의 원수의 부대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스페인에서 일부 부대를 소환하고 젊은 징집병들과 라인 동맹의 독일 병력을 끌어모았죠. 1805년에 정교하게 훈련된 그랑다르메는 이제 아니었지만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한 여전히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카를 대공은 교묘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폴란드와 이탈리아 북부에 대한 견제 공격으로 프랑스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4월 10일 프랑스의 동맹국인 바이에른을 향해 주공을 개시했죠. 나폴레옹이 예상했던 것보다 일주일이나 빠른 공격이었습니다. 카를 대공은 원래 신속한 기동으로 적을 압도하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 계획을 수정했죠. 폭우가 쏟아졌고 느리게 움직이는 보급마차 행렬이 진군 속도를 늦췄습니다. 한편 베르티의 원수는 훌륭한 참모장이었지만 야전 지휘관으로서는 우유부단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너무 넓게 분산되어 있었고 특히 다부 원수의 3군단이 레겐스부르크에 위험하게 고립되어 있었죠. 카를 대공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단들을 집결시켜 다부를 격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4월 17일 나폴레옹이 도나우베르트에 도착해 직접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다부에게 노출된 위치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부의 3군단은 오스트리아군에 포위되어 있었죠. 다행히 3군단은
그랑다르메에서도 최고의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숲이 우거진 언덕을 가로지르며 격렬하게 싸웠고 아우어슈테트의 영웅들답게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죠. 오스트리아의 리히텐슈타인 장군은 중상을 입으면서도 부하들을 이끌고 프랑스군을 막으려 했지만 상군단의 탈출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토이겐하우젠 전투는 나폴레옹의 4일간 전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나폴레옹은 즉시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르페브르 원수의 제7바이에른 군단과 장란 원수가 급조한 임시 군단을 투입해 오스트리아군의 전선을 쪼갰죠. 그런 다음 나폴레옹은 자신이 쫓는 것이 오스트리아 본대라고 믿으며 란트슈타트를 향해 적의 좌익을 추격했습니다. 프랑스군과 독일 동맹군은 마을의 다리를 습격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곧 자신이 착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카를 대공은 란트슈타트에 없었고 다부 원수가 또다시 홀로 적의 본대와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폴레옹은 즉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베시에르 원수를 보내 오스트리아 좌익을 계속 추격하게 하고 본인은 북쪽으로 돌아 에그밀에서 오스트리아 4군단을 공격했죠. 프랑스군과 독일 동맹군은 나흘 만에 4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카를 대공의 주력은 여전히 온전했고 그는 다뉴브강을 건너 신속하게 퇴각하라고 명령했죠. 프랑스군은 계속 추격했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레겐스부르크 시를 공격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중요한 돌다리가 있었죠. 나폴레옹은 장란 원수에게 공격을 맡겼는데 첫 공격이 주춤하자 장란은 부하들을 호되게 꾸짖고 직접 2번째 돌격을 이끌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포위 공격 중에 나폴레옹은 힘이 빠진 유탄에 발을 맞았죠. 병사들 사이에 불안이 퍼졌지만 다행히 가벼운 상처였습니다. 카를 대공과 오스트리아군은 완강하게 저항하며 다뉴브강을 건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군을 반으로 갈라놓는 데는 성공했지만 양쪽 모두 질서 있게 빈을 향해 퇴각하고 있었죠.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추격했고 르페브르의 바이에른 군단을 티롤의 민중봉기 진압에 보냈으며 3군단과 비르텐베르크 8군단은 연락선을 지키도록 배치했습니다. 카를 대공은 수도를 방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짧은 포격 후 비는 5월 13일 항복했죠. 대신 카를 대공과 오스트리아군은 다뉴브강 건너편에서 대기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이제 8만 명으로 줄어들어 11만 명의 오스트리아군과 마주하게 되었죠. 오스트리아군은 저녁 내내 용감하고 잘 싸웠지만 나폴레옹은 여전히 그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기로 결정했죠. 5월 22일 밤 프랑스 공병들이 다뉴브강의 섬들 사이로 급히 일련의 부교를 건설했고 프랑스군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정오까지 나폴레옹은 마세나의 4군단 대부분과 기병대를 건넜죠. 약 2만 4천 명의 병사와 40문의 대포였고 이들은 아스페론과 에슬링 마을에 주둔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군이 이번에도 후퇴할 것이며 기껏해야 후위대 정도와 마주칠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곧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스트리아군 전체가 5개의 거대한 공격 종대로 전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9만 명의 병사와 300문의 대포였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이 프랑스군의 취약한 부교를 부수기 위해 강 상류에서 무거운 바지선과 장애물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죠. 나폴레옹의 유일한 보급로가 몇 시간씩 차단되어 증원군과 탄약 보급에 치명적인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전투는 오후 2시 45분경 오스트리아 첫 번째 종대의 보병이 아스페론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은 곧 삼면에서 공격받았죠. 몰리토 장군의 프랑스 수비대는 백병전을 벌이며 필사적으로 마을을 지켰고 50%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스페론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기병대에게 오스트리아 3번째 종대로 돌격하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기병대는 오스트리아군이 밀집 대형을 형성하자 그들을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카를 대공은 벨가르드 장군의 두 번째 종대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스페론을 점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카를 대공은 직접 최전방의 병사들 사이로 달려가 깃발을 들고 부하들을 독려하며 전진시켰죠. 격렬한 전투 끝에 오스트리아군은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즉시 새로 도착한 증원군을 보내 마을을 되찾았죠. 거의 동시에 오스트리아 네 번째 종대가 에슬링 마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장란 원수가 방어하고 있었는데 그의 군단은 아직 강을 건너는 중이었죠. 첫 번째 오스트리아 공격은 격퇴되었고 베테랑 프랑스 기병 지휘관 데스파뉴 장군은 큐라시어들을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도탄에 맞아 전사했죠. 오후 9시경 오스트리아 다섯 번째 종대가 마침내 도착해 에슬링 공격을 시작했지만 장란의 군대에 격퇴당했습니다. 밤이 되자 총성과 포격이 멈췄고 병사들은 전사자와 부상자들 사이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밤사이 이 군단과 근위대가 강을 건너 증원되어 나폴레옹의 군대는 7만 1천 명의 병사와 150문의 대포 규모가 되었죠. 하지만 다리가 또다시 부서져 다부의 3군단은 여전히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폴레옹은 공격하기로 결정했죠. 이 군단을 사용해 오스트리아군 중앙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먼저 아스페론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마을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오전 7시 마을은 프랑스군의 수중에 들어왔죠. 에슬링에서는 오스트리아군의 새로운 공격이 라살 장군의 기병대와 청년 근위대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양쪽 측면을 확보한 나폴레옹은 장란의 이 군단으로 중앙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죠. 오스트리아군은 전진하는 프랑스군에 맹렬한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공격을 이끌던 생틸레르 장군은 아우스터리츠와 예나의 영웅이었는데 발이 날아가는 치명상을 입었죠. 카를 대공은 척탄병 예비대를 투입해 방어선을 강화했습니다. 프랑스 보병들은 심한 포격을 받고 후퇴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 중요한 순간 다뉴브강의 프랑스 부교가 또다시 부서졌습니다. 증원군과 탄약 보급이 완전히 중단되었죠. 오후 2시 프랑스군은 다시 아스페론에서 밀려났습니다. 에슬링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고 오스트리아군이 잠깐 마을을 점령했지만 청년 근위대가 되찾았죠. 나폴레옹은 더 이상 전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후 4시 그는 지친 기병대에게 마지막 돌격을 명령해 적을 저지한 후 후퇴 명령을 내렸죠. 많은 손실을 입고 탄약도 거의 바닥난 상황이었지만 카를 대공은 프랑스군이 로바우 섬으로 철수하는 것을 보고 만족했습니다. 전투의 마지막 순간에 나폴레옹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장란 원수가 두 다리에 대포를 맞았고 일주일 후 그 부상으로 사망했죠. 황제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틀간의 아스페른 에슬링 전투는 나폴레옹이 과신과 성급한 계획으로 당한 첫 번째 주요 패배였습니다. 양측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나폴레옹은 지친 오스트리아군의 상태 덕분에 더 큰 재앙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죠. 프랑스 황제는 오스트리아군에 대해 새로운 존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카를 대공 휘하에서 그들은 높은 자신감과 조직력, 지휘력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 패배가 나폴레옹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패배한 지 며칠 만에 그는 다뉴브강에 합류할 증원군을 소집하고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죠. 로바우 섬을 요새화하고 더 견고한 교량을 건설하며 신중하게 다음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바그람 전투에서 마침내 카를 대공을 격파하고 오스트리아를 굴복시켰죠. 개인적으로 이 전투를 보기 전까지는 나폴레옹이 정말 천재적인 군사 지도자였다는 생각만 했지만 아스페른 에슬링을 보니 그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적을 과소평가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하지만 동시에 패배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카를 대공 역시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의 패배에서 교훈을 얻어 군대를 개혁하고 나폴레옹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몇 안 되는 지휘관 중 한 명이었죠. 비록 바그람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했지만 그의 업적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전투는 군사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밀집 대형의 한계와 가능성을 보여줬고 보급선의 중요성을 입증했으며 강을 등지고 싸우는 위험성을 생생하게 드러냈죠. 또한 아무리 뛰어난 지휘관이라도 적절한 정찰과 신중한 계획 없이는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1809년 5월에 다뉴브 강변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단순히 한 번의 승패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적처럼 보이던 제국도 과신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패배에서 배운 군대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앞으로도 군사 전략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귀중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옹의 첫 번째 결정적 패배였던 아스페른 에슬링 전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